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일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것은 이 찌라시 공작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다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여야 대표 발언부터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예,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해서 규명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하면 고소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를 끼쳐놓고 억울하면 수사를 받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현 단계에서 억울함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면 수사를 받아 이 말은 더 억울해지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물론 문제 제기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객관적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살짝 발을 빼고 글을 지우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수사받도록 하기 위한 뭐 공작이 일환 아니었냐 이런 오해를 가능케 하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저런 말씀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빙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 발 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다고 봐야 됐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른바 민정라인, 구 정권에서 민정라인에 있던 사람이 전해준 얘기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의 발언들이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아니면 증거들을 제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료 국회의원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시한 어떤 제기한 의혹 제기를 뭐 사설 정보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동료 의원을 좀 모욕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법원장 보고 수사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찬성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나 또 법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이나 심지어는 법원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선거법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법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례적인 절차로 뭐 유죄 파기 환송을 한다거나 그 이후에 주기현 판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대법원이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생기니까 이건 정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 원인 제공도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 피는 하기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의혹 제기한 본질로 들어가면 그 의혹 제기가 정말 사실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의혹 제기를 한 당사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필요는 있다. 또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제 수사를 받으라 또 뭐 대법원장 휴대폰을 털어서 연락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조금 더 나간 것이다. 이건 뭐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당대표는 이런 얘기에 있어서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떻게 법률로 의율을 할 것인지가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개인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언론중재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또 언론 매체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하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법률로 의율할 건지도 저는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고발한다고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예. 이제 법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문제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5월 달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김어준 씨마저 이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사실 확인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문제 제기할 때까지 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정황적 증거 하나도 없이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책특권의 대상, 그러니까 장소나 뭐 시기 이런 게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사실관계가 분명히 허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 그러면 이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내심 입장에서도 글쎄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할 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의무도 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애써 눈 감으면서 그냥 나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자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의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어제 이제 국정농단 이제 전담 재판부와 관련한 이제 설치법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몫의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빠지면은 위원 논란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더 심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배수 추천에서 1배수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대법원장은 추천돼 올라온 그 법관의 그 재판부 구성을 그냥 승인만 해줄 수 있는 권한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관여가 더욱더 좁아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재판의 이해 당사자가 재판부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이거 특검의 수사를 지휘하는 거죠. 실제. 그다음에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행정부처의 일환이에요. 이 행정부처가 사법부 구성하는데 역할한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변협. 물론 변협에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객관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변호사들은 어떤 소송의 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소송의 선수가 심판을 뽑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도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국정농단, 뭐 내란 이런 전담 재판부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만들게 되면 앞으로 적용해야 돼요. 앞으로 언젠간 혹시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놓자. 이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너 보니까 이런 분들의 재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바꿔버려요. 근데 그 짜는 분이 검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님 들어와서 재판을 새로 구성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런 법을 만들어요. 민주당은 특검을 오로지 추천한 정당입니다. 조국 신당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의 한 편을 추천했던 그 정당이 이런 틀을 다시 만들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명백히 인정하지만 자 위헌 여부를 떠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무슨 잘못을 했죠? 저는 뭐 법원이 침대 축구한다고 하는데 침대 축구 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냥 건너뛰고 판결할까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년 2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왜 그때 가만히 있었죠? 충분히 재판한 거잖아요. 피고인의 공정한 진실 발견의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다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애써 노력한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경부장이 이거를 침대 축구를 할 요량이었으면 걸석 재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안 나오면 그 다음으로 연기하고 하는 것이지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서 걸석 재판을 인정한 거예요. 걸석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지 재판장한테 불리하거나 누구한테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은 그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슨 침대 축구하고 있으니까 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불공정하니까. 불공정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주관적 인식이지 그 누가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결론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에 어떤 문제도 없는데. 자, 이런 식의 정치권이 사법부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에 관여하는 거, 더군다나 구성에 관여하는 거,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서울 그 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25부죠. 지금 내란 재판부인데요. 거기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형사부에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16곳인데요. 그 중에서 재판부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이 대책을 내놨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대책 내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내란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독재 시절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란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법부도 거기에 대응하는 이 현재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우린 독립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거야. 우리 스케줄대로 갈 거야. 누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판사를 추가 투입한다고 하면 전담 재판부를 만들든 아니면은 지금 형사합의 25부에 다른 형사 사건들을 빼주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형사합의 25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형사 사건까지 다 맡으라고 던져줘요. 이게 사법행정이 맞습니까? 그걸 뒤늦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판 여론이 커지고 나니까 뒤늦게 대응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이거 위헌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법관 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의 요체가 대법원장이가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추천을 할 때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말고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법관 추천할 때는 왜 이런 사람 집어넣습니까? 근데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다 판사들이에요.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 보면 위헌이라는 게 억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 달라요. 왜냐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자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론은 누가 내냐? 대법원장이 내는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10분이거든요. 그중에 6분이 대법관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소위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선임 대법관, 그다음 판사 1명, 그다음 대법원장 임명하는 3명 등. 나머지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지금 법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12부로 늘려놓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인가요?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대법원장이 추천권 행사할 수 있는 그 헤게모니를 갖게 해요. 그런 식으로 독립을 해놓는 건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담재판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자 내란죄 관련된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이것은 피고인과 재판부와 그다음에 특검이 관여할 문제예요. 왜 이거 정치권에서 관여하죠? 만약에 다른 재판부를 추가로 여기다 배치를 해요.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그 재판을 받던 일반 국민이 손해봅니다. 이게 판사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던 걸 여기다 빼다가 넣는 거예요. 이걸 왜 하자는 거죠? 정치권의 입맛대로 빨리 해야 되니까 지방정치 일정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 나머지 재판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300건, 400건, 심지어 1000건까지 되는 것을 그 재판부 안에 빼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사법부에서는 뭔가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심에 밀리는 거죠. 원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치권의 심에 밀리는 거예요. 그 밀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밀리면 피해를 누가 보냐? 국민이 본다니까요. 지금 재판받아 있는 국민은 그러면 늦게 재판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그 정치권의 본인들만이면 이게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사고방식,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사법부마저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공정하고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이걸 또 저쪽 걸 빼다가 넣으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한 거예요. 내란을 그래서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힘에 밀려야 사법부는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디 먼 나라에 가 있는 겁니까? 그럼 사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시키고 내란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이런 소모적인 모습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제 말고는 제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사법부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사법부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니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공방이 아니고 사법부가 도대체 현 내란 재판 전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사법부 입장에서 이거 정치권의 어떤 낙인이 안 찍히는 이 행동인가요? 그런 낙인이라는 표현 쓰시는 건 좋아요. 적절치 어쨌든 않고요. 눈치를 안 보고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내란 사건에 있어서 특검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재판을 처리할 때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르는 판사의 과부하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조치를 아무것도 안 취했잖아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형사 25부에 갖다 배당해놓고 재판도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번 국민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자 이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 뭐 정치권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이미 모든 재판부가 과부하예요. 그런데 이 내란 재판부만은 더 보충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다른 재판부 힘들어지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일반 국민이 재판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그러면 지금 정치권 민주당의 주장은 자 일반 국민 피해 봐도 좋으니까 이거 우리 요구대로 빨리 해줘. 이거 너 안 하면 공정성을 잃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로직인가요? 그러니까 폭력, 사기, 횡령 이런 사건하고 어떻게 내란 사건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알겠어요. 그거는 비교 수도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질서 자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던 사건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판사를 추가 투입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건들이 제대로 심리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김민석 총리와 나경원 의원 간의 설전이 오늘 두 분만큼이나 지금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발언 준비해봤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분명히 지적해달라는 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서는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셔서 아까 설명해 저보고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발언 듣고 왔는데 어제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지기도 했고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를 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어제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 총리께서 이게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저는 글쎄 좀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의견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있었던 논란을 오히려 잠재우는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총리는 저 자리에 나온 것은 사실 대통령 대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왜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다. 글쎄요. 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반대 의견도 꽤 있지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거거든요. 설사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을 저기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총리께서 조금 더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전담재판부는 사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의전의 서열은 있지만 권력 서열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뭐 대법원 판사 등 다 대법원 법관 등 다 임명을 하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행위를 합니다. 그다음에 탄핵도 할 수 있어요. 법관들은 또 재판을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막는 게 불소추 특권 이런 식으로 특권들이 있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게 견제와 균형의
그 조화로운 이 질서가 저희 헌법 질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부분을 국회가 관여한다. 법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럼 만약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국회에서 만들어요. 다수당이,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께 유리한 재판부 구성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대한민국 재판은 원피고가 싸우고 피고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승패가 있습니다. 그럼 진분들은 야, 나는 승복 못 하겠어. 나를 위한 재판부 만들어줘. 그런 입법 초안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응? 국회에다가 야, 이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나를 위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들을 하잖아. 그래 입법 청원하면 어떡할 거죠? 자, 이런 식의 보편성 있는 이게 파급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거 갖고 위헌이다 아니다 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만 유리하고 불리한 요 싸움만 갖고 국민들은 내동이 치고 이런 식의 대정부 질문 답변 저는 글쎄요 정치인들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김민석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이게 항상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성만 지른다, 답변할 기회 안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는 그거잖아요. 내란전단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우기듯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질의응답에 기본적인 태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 화가 났는지 헌법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헌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판사 출신인데 그 내란범 옹호하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가서 그 앞에 관저 앞에 가가지고 시위 벌이고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거의 수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그동안에 보였던 거. 이건 헌법 공부한 사람이 보일 만한 태도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내란 사태 때에서 봤던 것처럼요. 과거 히틀러나 유대인 학살 때도 마찬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만 공부하면 돼. 판사는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지키며 우리 것들만 판단하고 우리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요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역으로 판사들이 시대교를 읽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시대에 맞는 거예요. 과거 히틀러가 나치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 죽이라고 다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판사, 검사,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수용소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대인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킨다, 없애기 위해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근데 이번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왜 내란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성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미. 대한민국은 독재 상태로 접어드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공부하라고 오히려 총리를 훈계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내란범을 옹호했다는 것은 글쎄 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계엄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막았던 부분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는 특검의 그 당시에 공수처의 그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그 항의한 거예요. 내란범을 옹호했다? 내란범 확정 판결 난 뒤에 그걸 옹호했습니까? 그런 시각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입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을 지지하면서 그거를 허물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뭉뚱거려져서 비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나경원 의원은 내란범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란범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란범이란 개념은 판결이 나야 내란범이 되는 것이지 내란 혐의자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의 민주당의 프레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적인 계엄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계엄을 선포한 이른바 내란 피의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 그게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게 헌법을 공부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김민석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돼서 잡으러 갔을 때 거기에 민주당 분들은 왜 그거 다 막았었죠? 그거는 뭐 헌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 건가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이 가미된 것이고 뭐 매번 몇 번 있었잖아요. 한명숙 총리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정치적인 그 액션이 포함된 건 맞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행위 하나만 갖고 당신은 왜 그 내란범을 옹호했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논리적 비약인 것이죠. 그때는 그럼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사고방식이 맞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또 하나는 수반되는 얘기인데요. 권력통합의 시대에 사법부가 이 권력통합의 흐름을 막아달라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국민의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나요 현재? 국민의힘 개인적인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지금 권력통합을 통해서 사법부마저 독립마저 허물어지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돼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폐해가 끼쳐지는 거 그래서 결국 아무 언론도 관심 없고 정치권도 관심 없는 국민이 입는 간섭손해 이거 누가 케어할 거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자면 특검 영장 가지고 왔을 때 국민의힘이 영장에 협조하지 않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도돌이표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하셨던 거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대상이 돼야 된다,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법부 독립도 중요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에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용과 자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액션과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옹호하는 논리는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무슨 성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는 각자 서로 간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고 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조용하게 되겠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다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사법부가 거기서 먼저 행동할 것인지 행동할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계속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짧게만 죄송합니다. 예. 사법부도 견제해야죠. 근데 견제하는 방법은 헌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께서 인사권 행사해서 견제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파면을 통해서 하는 거고 탄핵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견제 방법이 다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견제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사법부가 성역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도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명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선고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에 있는 방법만 갖고 일단 논의하고 이게 만약 불충분하다 그러면 개헌을 하세요. 개헌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통제수단 더 마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입법으로 헌법을 어겨가면서 사법부를 예속하려고 하는 저희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런 시도는 국민께 결국 피해가 간다.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좀 가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전단 재판부에 국회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한 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위헌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이 관련해서 좀 오래 들어봤고요. 일단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짧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중기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한 11만 명 정도의 명단을 이제 추려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는 방향이나 뭐 방향성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1만 명 정보니까 150만 명의 통일교 이 교원 명단을 갖고 와서 예.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이인들 다 추출한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혐의의 시작은 2022년도 이후거든요. 그럼 그 이후 것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신규 당원 저희 가입자가 16만 명인데 그 통일교 명단과 비슷한 사람은 3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또 하나 문제. 자, 이분들을 뽑았어요. 그럼 이분들 다 전화하겠죠. 당신 강제로 가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원래는 강제로 가입된 분이 나와서 그 강제로 가입된 분이 국내심의 당원인지를 확인하는 게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수조사에서 이 전수조사하신 분들 갖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수사의 방법이 아니죠. 이건 조사입니다. 조사. 수사라는 것은 혐의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혐의점을 확인하는 게 수사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분들한테 전부 다 통신사에다가 가입자 실언정보 확인을 다 구할 겁니다. 11만 명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은 다 이거 6개월 후에 다 받아요. 그럼 다 탈당하겠죠. 무서워서.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식의 수사라는 것은 저는 글쎄 이 정치권에서 이거 크게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몇 명만 하든가 그 몇 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추가로 늘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요. 국민의힘 망합니다. 저 12만 명 전부 다 그 통신사에다 가입자 확인 실언정보 확인해가지고 다 전화기로 당신 실언 확인했네요. 특검에서 이렇게 받으면 그 누가 당원 활동하겠어요. 자, 이런 식의 수사를 정치권에서 묵인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하면 볼 돼요. 때는 네, 자, 어떻게 해야 강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당법의 강제 가입 금지 규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강제 가입했는지 여부를 먼저 본인들이 확인해야죠. 어떻게 자, 확인해요? 윤기찬한테 확인합니다. 윤기찬 당신 강제 가입 당했으면서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 명단이 국민의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50만 명한테 다 전화를 돌리던가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면 수사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국민의힘 당원을 또 당원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물적 증거가 강제 필요하다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통일교 교원 중에 A, B, C가 강제 가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확인한 뒤에 A, B, C가 국민의힘 당원인지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수사지. 지금 강제 가입됐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강제 가입됐다는 사람이 없고 단체 가입이잖아요. 단체 가입이 어디 우리 그 정당법에 위반이 있나요? 강제 가입 금지 규정만 있습니다. 근데 그 강제 가입이 있다고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통일교신도 명부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명부에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당원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 그 말씀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는 공당의 당원 명부를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이기도 하고 정당 정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확인한다. 이건 어느 정당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반발하는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충돌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번 특검 조사 받으면서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참 어머님, 자신을 참 어머님, 독생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지난 대선이죠. 2022년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통일교 간부들한테 얘기하고 통일교 간부들이 그 돈을 밑에 지구라고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 지원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실제로 후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당원 가입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전당대회 할 때 권성동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돈이 또 오고 가기도 했고요. 그럼 어디까지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가, 종파가 정교 일치를 얘기하며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특정 당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그럼 앞으로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그건 통일교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흘러갔으면 그 수사하면 돼요. 당원 명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따지면 민노총이 예를 들어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이걸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갖고 일반적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전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사의 방식이 그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오해받게 딱 맞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저히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정교 두 분을-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 두 분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말씀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